저는 아직 31세로 세상의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벌써 31살 나이에 이혼 여성의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 게 정말 이상하죠. 24살 어린 소녀처럼 느껴지는 내 모습이지만 결혼을 했었죠. 그때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난 남자친구와의 연애 중 무지해서 속도 위반 혼전 임신까지 되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결혼까지 급하게 했던 거죠. 예상치 못한 속도로 결혼 후 아이까지 낳고 살아오면서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고생하고 남편이 부당하게 대우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체함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혼 후 첫 명절에 제가 임신 5개월 차였던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남쪽 지방 끝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명절 바로 전날까지 남편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날 밤늦게 운전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더니 명절날 새벽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차를 몇 시간 동안 타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미리 내려와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댁을 무시하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친정부모님이 결혼 후 첫 명절을 보내러 내려가는 거라며 시부모님께 드릴 용돈과 한우갈비를 준비하러 내려왔습니다. 세트를 들려주신 다음 그걸 그대로 갖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했어요.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놀라고 서러웠죠. 시댁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차를 돌려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차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너도 먼저 내려가서 차례상 준비하라고 했더니 서러워서 울며 있는 저에게 남편이 타박을 하자 참지 못하고 서로 소리 지르며 차 안에서 싸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싸움은 집에 도착해서도 끝나지 않았고 남편은 끝까지 제게 혼자라도 내려가야 했던 거라며 자기 엄마가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제게 타들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지기 싫어서 꼬치꼬치 따지고 대들다가 그날부터 처음으로 남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화를 참지 못하더라고요. 24살의 친정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결혼식을 하는 날엔 결국 엄마까지 올리면서 진행된 결혼이었습니다. 명절에 왕복으로 열 몇 시간을 헛걸음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손찌검까지 맞아 정말 서러웠어요. 남편도 저와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인간이 쓰레기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태교를 고사하고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집에서 욕을 서슴지 않았어요. 심지어 임신 8개월이 되어 몸이 무겁던 때에 갑자기 퇴근하던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서 지금 집에 친구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를 혼자 두면 창피하기 때문에 나가서 친구네 집에 있거나 친정에 가서 하루를 자고 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남편에게 친구랑 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더니 정말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욕을 들었어요. 결국 일단 집을 나가서 차마 친정에는 절대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삭인 몸 상태로 혼자 집에 들어갔다가 부모님이 제 상황을 눈치챌 것 같아서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서 친구의 자취방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정말 남편이 했던 많은 나쁜 일들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새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끝도 없다. 결국 아이가 태어났고 출산 전부터 남편은 산후조리원이라는 말을 꺼내기만 해도 돈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화를 냈기 때문에 저는 퇴원하자마자 아이와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친정엄마가 우리 집을 오가며 몸을 푸는데 도와주었습니다. 그나마도 남편이 출근 후에 엄마가 집에서 자는 것을 싫어해서 엄마는 남편이 출근한 후에 와서 오후 5시쯤에는 퇴근하기 전에 돌아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다시 생각하면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그때 화를 내고 끝냈어야 했는데 태어난 아이 때문에 무조건 살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발생했어요. 결혼 후 2번째 명절에는 결국 남편과 시부모의 말대로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아이를 대신 보겠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친정어머니와 전화를 하면서 차례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준비했지만 오후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점점 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어서 다행히도 음식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도중 시아버지께서 손님을 모으라고 술상을 차리라고 하셨는데 술상을 차리고 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제가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명절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 싶어서 그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남편이 시댁으로 내려와서 아침 차례 행사까지 다 끝난 후에 남편에게 이제 우리 친정으로 가자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방금 전에 도착한 것이라고 말하며 왜 거기에 가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원래 자신 집안에서 명절에는 친정에 못 가는 거라며 저에게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명절에 친정에 가는 일은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멀쩡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 배가 불러오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제게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오니까 그걸로 알아서 생활비를 쓰라면서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사회초년생이었던 제 휴직급여가 얼마나 되었는지요? 돈으로 남편과 생활비, 공과금,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십니까? 출산 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몸이 여러 부분에서 아프고 남편은 외부에서 일하여 집안일을 전혀 도맡지 않는데 제 상황이 심각해지던 때였습니다. 아이를 맡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집에서 혼자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주말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늦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집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싫다며 혼자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 온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들킨 적도 있었지만 친구들끼리 즐겁게 놀아도 괜찮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갔다는 얘기를 믿으라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우울증이 더욱 심해졌고 집에 혼자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고 이 모든 불행이 아이 때문에 생긴 것 같다는 섬뜩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드디어 미쳤냐며 맨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거리고 있으니까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거라며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친정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회사에 복직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성을 잃어 남편에게 물건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편과 서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악을 쓰기라도 한 듯 힘으로 남편을 이기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무의미했고 정신을 차리니 어디에 부딪혔는지도 모르겠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부모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셔서 저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화를 내셔서 남편을 낚아챘고 욕을 하셨는데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이 집을 나가서 제가 있는 병원으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살짝 찢겨 있어서 이마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퇴원할 수 있었고 부모님과 함께 친정에 가서 당분간 쉴 수 있었습니다.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하며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쉬고 있었는데 3일이 지날 쯤 남편이 친정을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다시 잘 사겠다고 빌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화를 내고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해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저는 아빠 없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남편이 진짜로 반성을 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후 몇 달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났어요. 남편이 정말 반성했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바뀌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대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이가 조금 커지고 나서부터는 어린이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맡겨두겠습니다. 저도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같이 일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자신이 조금이나마 더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전혀 집안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생활비나 많이 줘야 한다는데 남편이 매달 제게 주는 돈은 겨우 5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돈을 벌게 되어서 생활비는 제가 내 돈으로 쓰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남편은 매주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출을 다 하고 다녀요. 그러나 저는 매일 아이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 보며 일찍 퇴근해야만 했어요. 한 날 남편에게 오늘은 회사에서 야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더니 오늘은 나 대신에 아이 데리러 가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저보고 돈도 얼마 못 버는 주제에 무슨 야근을 하냐며 헛소리하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놈이었습니다. 진짜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매일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가 정말 많았는데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편지 봉투를 뜯었을 때는 난리가 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대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대부업체 이름으로 된 봉투를 발견했을 때는 섬뜩한 느낌이 들어 뜯어서 확인해 보니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렸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대부업체 독촉장을 들이밀면서 대체 은행 놔두고 왜 대부업체에서 돈 빌렸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이 또 자기 우편물을 왜 확인하냐며 화를 내며 싸웠습니다. 한참 동안은 대출 때문에 말싸움을 했고 끝에는 제가 모르던 남편의 대출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했지만 그날 집안의 모든 물건이 날아다니고 저는 겨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대로는 누구 한 명이 세상을 먼저 떠나기 전까지 끝이 없을 것 같아 변호사를 찾아가 제 상황을 설명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폭력적인 행동은 물론 아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 위자료를 듬뿍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을 건 제게 돈을 주기를 싫어했는데 합의 이혼을 제안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혼을 협의할 때에는 아이의 양육 권한을 주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지금까지 분유 한 번도 사주지 않고 기저귀도 한 번도 갈아주지 않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신혼집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었는데 보증금 중 2차는 제 부모님의 돈이어서 당장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도 없이 빚만 쌓인 사람이 제 집으로 내려가서 살 수도 없고 아이를 데려가서 원룸에서 살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양육권을 빼앗아 와서 주도권을 가져간 것이 아닌지 괜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시비 걸길래 그냥 양육권은 너가 가져가라고 했더니 다음 날 다시 제게 연락해서 선심 쓰듯이 양육권은 제게 양보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진짜 이런 한심한 남자와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알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면접 교섭권을 요구해서 이혼한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찾아옵니다. 지긋지긋한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처음에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친정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아이도 엄마가 봐주게 되었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아이 딸린 이혼 여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무섭게 느껴졌어요. 요즘에도 인식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이혼 여성이라는 레이블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와 둘이 살아가는데 문제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이 당시에는 매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과 이혼하고 집을 정리하며 받은 2천만 원의 보증금과 제 이름으로 있던 3천만 원의 적금이 전부였어요. 회사에서 혼자 버는 월급으로 앞으로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중 그 돈으로 작은 창업이라도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해 매일 고민했더니 부모의 피눈물로 모은 소액을 가지고 장사를 하란 충고를 받았지만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그 돈을 그냥 묵혀두고 저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는 것이든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는 것이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천만 원으로 어떻게 집을 사느냐며 이야기했더니 다음 날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동네 부동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노원 쪽이었는데 아파트를 사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알아보니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아버지와 함께 아파트를 알아보고 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사했더니 다시 살아가는 목표가 생기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결국 이야기가 조금 너무 낡은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제 돈으로 5천만 원을 내고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셨는데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받아 월세가 60만 원씩 들어오는 노인 빌리지를 사서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신기했고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월세가 은행 대출이자로 나갔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어디선가 큰 재산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대출금을 빨리 갚고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리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인생에서 탈출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면접 교섭권 덕분에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오는 명분으로 남편과 종종 만났는데 그때는 서로 싸우거나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남편은 그날 하루만큼은 건강하게 보였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 부부간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아서 자녀와 함께 만나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던 중 아이를 통해 제가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날 비웃었다. 얘야, 집은 아무나 사는 건 아니야. 그런 동네는 재건축되거나 하겠지. 결국 집값이 하락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포기하고 거지가 되리라고 매번 나를 빈정거렸다. 서울 집값이 거품이라는데 곧 조직이 축소되면 너 같은 사람은 망해서 거지가 될 거라는 악담만 했다. 정말 인성이 어느 곳으로 사라지는지 궁금했지만 저도 그냥 어디선가 개가 짖는 소리인 줄만 알고 한 귀로 듣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원에 아파트를 사게 된 건 약 3년 전이에요. 노원 부동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름 집값이 싸게 올랐다가 몇 달 뒤부터 아파트 값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해서 결국 작년에는 제가 구입했던 가격의 3배로 올랐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냥 귀 기울이다가 단지 월세가 들어와서 재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부자가 되는 기분을 맛봤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은행 대출도 다 갚아서 더 기분이 좋았죠. 아직도 부모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멀리서 돌아오는데 제 집 앞 부동산에서 오늘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이다. 실제로 집값이 오르더라도 판매할 때의 돈이 제게 속하기 때문에 손에 든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집값이 정상을 찍을 때 남편이 조금 다른 행동을 시작했어요. 아이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날 때면 얼마나 집값이 올랐는지 계속 물어봐서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자랑했어요. 그때는 나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는 나이가 들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전과로 돌아가고 싶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몇 년 전 제게 나쁜 짓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시작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이혼한 지가 되었는데요. 지났지만 남편의 시커먼 속내가 너무 뻔해서 웃김도 안 돼요. 저는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집 살림을 꾸려가며 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는 놈이었어요. 돈을 벌어도 모아두지 못하고 허풍만 떨고 매번 만날 때마다 명품을 샀거나 차를 바꾸며 돈을 쓴 것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결혼할 때 탔던 차를 겨우 2년 만에 새 차로 바꾸는 등 분수가 넘치는 행동을 해서 제일 빠른 외제차를 한번 타보겠다며 차를 사서 저와 아이를 태우고 드라이브도 다녀왔었어요. 그 차 안에서 항상 멋있는 내 남편은퇴. 보인다기보다는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게까지 느껴졌지만 이젠 이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던지 말던지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제게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남편의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윗사람에게 성질 부리다가 왕따 당하고 결국 그만둔다고 들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니 다른 회사에 취직했는데 예전 다니던 곳보다 월급도 적고 회사도 훨씬 작은 곳이라고 해요. 저한테는 자존심 세운다며 자기가 잘렸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있었지만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 다 듣고 확인까지 된 이야기입니다.
한참 제 앞에서 자랑하던 외제차도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결국 차 하나도 유지 못하고 팔아버리는군요. 작년 말부터 자꾸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고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살고 싶다면서 개수작을 부리는데 정작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랑 놀아본 기억이 전혀 없어서 평소에는 아빠를 찾지도 않아요. 너무 뻔뻔하게 속내를 드러내다가 올해 초 갑자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예전이랑 많이 변했어서 다시 합쳐서 같이 살아보자고 했어요. 진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심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곧 재혼할 것 같다고 거짓말했더니 그놈이 누구냐고 열을 올리는데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의 아빠가 누가 되던 너는 결코 아닐 것이라고 말해줬죠. 곧 옛날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혼자 용기를 내어 걸어갔다가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당장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현재로서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느끼지 않고 제 아이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스스로 혼자 살 수 없어서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저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재혼을 할지 말지는 그때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 대조적인 모습과는 달리 전 남편이 점차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아마 본인도 창피스러워 할 텐데 최근에는 연락이 끊긴 것 같네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와 제 앞에서 사라지는 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